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 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요즘 들어 돈이 뭐길래 가족애가 이렇게 상하나 싶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결혼 생활 25년 중 20년은 시어머님과 합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원래 형님께서 시어머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5년 차에 이젠 저희가 모실 차례라며 시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셨어요. 아주버님 네 분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시어머님 명의의 집이었고 저희가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컸지만 사실 그동안 어머님을 모신 세월을 생각해 시어머님도 남편도 저도 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소은 엄마, 어머니 앞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니 굳이 여기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불편하면 합가하기 전에 정리해서 시골에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아니야, 소은 아빠. 형님도 10년이나 어머니 모셨는데 나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눈치 주신 적도 없고 시집살이도 하신 적도 없는데 같이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어머님께도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어. 고마워. 사실 합가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많이 거들게. 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어머니도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그래. 어머님 성격은 나도 알고 있지. 그래서 더욱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 뭐 괜찮지만 어머님은 큰 집에서 지내시다 우리 집에 오시면 좁아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도 살다가 정 불편하면 이사를 가든지 하자.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고 혹시라도 집이 좁으면 이사 가자고 보태주신다고도 하셨어. 그리고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생활비도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시어머님과의 합가를 찬성하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여장부라 할 정도로 씩씩하고 굳건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제가 모실 당시 60대가 넘으셨지만 그때까지도 소소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버셨죠.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실 때에도 생기는 시어머님이 다 책임을 지실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님과 잘 맞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합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역시나 합가를 하고 나서도 어머님께서는 집안일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같이 집안일도 도우고 육아에도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죠. 아범아,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가사는 조금씩 해줘야 된다. 알지? 아무래도 집안일은 끝도 없으니까 옆에서 하나둘씩 같이 거들어줘야 할 수 있으니 많이 도와주면서 살거라.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는 좀 일도 쉬고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저도 이제는 월급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내 식구 먹여 살릴 정도는 되니까 무리하면서 일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아이고, 어차피 죽으면 평생 쉴 것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야지. 원래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게 잘 사는 거다. 나이 먹었다고 안 움직이면 더 몸이 아프고 빨리 늙는 거야. 나는 일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야. 이 나이에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뭐. 어머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면서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주변에 다른 분들 보면 여행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여행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고생은 어미랑 아범이 하는데 어떻게 나라고 놀러 다닐 수 있겠니? 무리하면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집안일이야 소은애미가 알아서 잘하니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나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는 안심하고 푹 쉬고 있잖니. 남편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님께서 생활비를 보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지인 가게에 가서 대신 일을 봐주거나 시골 지인 집으로 가 밭일을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저에게 오로지 용돈을 하라며 지어주신 돈도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납골당에 음식 챙겨갈 때면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여행도 다녀오라며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기도 했죠. 애미야, 이번에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사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한테 맡기는 것도 염치도 없고 내 남편인데 손수 음식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 할까 하는구나. 지금까지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다. 결혼하고 합가한 후에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매번 나 꼴딱 갈 때마다 챙겨주니 나는 너무나 고맙구나. 어머님, 음식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 건 별거 없는데요, 뭐. 음식도 거의 어머님께서 장만하시고 저는 그냥 조리만 하는 거라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며 어머님도 계속 도와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이거 많은 돈은 아닌데 이번에 고생했으니 여행 좀 다녀오렴. 해외까지는 못 가겠지만 제주도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푹 쉬다 오고 아범이랑 일정 맞춰보거나 친정엄마 모시고 다녀오거라. 어머님,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저만 챙기는 거 아니고 어머님이랑 남편 다 같이 챙겼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어머님 그냥 넣어두시고 어머님 용돈 하세요. 고생하시면서 번 돈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걸 너한테 맡긴 것 같아 그런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내가 이거 너한테 주려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려무나. 시어머님께서는 말투가 다정하신 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말보다는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저를 위해주고 애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에도 매번 좋은 식재료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홀로 계시는 엄마가 밥을 챙겨 드시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찾아가 같이 밥을 먹고 오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랑 같이 식사하셨어요?
엄마가 어머님이 이번에 다녀갔다고 말씀하셔서요. 정말 감사해요. 딸인 저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걸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었어요. 나도 남편 보내봐서 아는데 이건 자식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더구나. 외롭고 허전한데 같은 처지에 같이 밥 먹으면 좋지 뭐. 오랜만에 사돈 얼굴 뵈니까 나도 좋더라고. 나나 사돈이나 비슷한 나이라서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그냥 친구 삼아 밥 먹는 거니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그래도요.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는 항상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에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자주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사돈한테 내가 미안하지. 외동딸 이렇게 나 챙기느라 옆에 두고 살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이런 세심함은 저뿐만 아니라 형님에게도 향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서 분가를 하고 저희 집으로 왔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형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형님 댁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머니 형네랑 합가했던 게 조금 힘드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랑 합가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가 어머니가 좀 힘드셨었어. 그래? 어머님께서는 나한테 별말 안 하셨는데 항상 형님이 착했다고 드센 당신과 사느라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형수님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조카들 돌보는 것도 다 엄마가 하셨고 생활비도 매달 받아갔다고 했는데 솔직히 집안일에 아이들 보는 것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형이랑 형수님도 자주 싸웠던 것 같고. 아, 그랬구나. 어머님이 그런 건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고 매달 생활비를 주시는 건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이 생활비는 받아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가 보이셨을 수도 있겠네. 이건 당신이 한번 어머님께 말씀드려봐.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도 여러 번 얘기했어. 소은 엄마도 생활비 신경 안 쓴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생활비 주는 게 마음 편하시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어머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난 나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 댁에서 합가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저에게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님과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불편하고 힘들다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지만 설거지가 밀리고 빨래가 밀려도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도 없었죠. 어머님이 아끼시던 옷을 세탁하며 망가뜨렸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며 그냥 오실 뿐이라고
오히려 죄송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님께서 합가를 한 지 10년이 되던 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고 언어장애가 오시게 되었죠. 어머님 간병으로 아주버님 네와 저희 네가 모여서 상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나랑 아내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님을 돌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실까 싶은데. 사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어머님, 한쪽 몸도 마비돼서 혼자서 식사도 못 하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실 텐데 말 그대로 옆에서 계속 붙어서 간병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셔요. 문제는 병원비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시골에 있는 부동산 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 좀 괜찮아지시면 그거 처분을 해서 병원비로 사용하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시골집 처분하는 걸로 병원비는 다 감당되겠어?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고 우리 둘이 좀 모아서 보태야 하지 않을까? 우리 형편에 어떻게 매달 돈을 모아? 지금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는 생활비 부담 못한다. 형,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아프신데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거 다 사용할 수는 없어.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어머니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어머님, 언제 괜찮아지실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할 순 없어요.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어머님 병원비는 시골집 처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식구 생활비로 빠듯한데 계속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드릴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제가 지금 일하지 않는 상태니까 어머니 간병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는 보태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어머님 부동산 처분하실 거면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할게요. 그럼 괜찮으시죠? 당신 괜찮겠어? 어머니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곤 하지만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 당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동서, 부동산 처분한 걸 왜 동서가 관리를 해? 동서가 어머니 간병할 거면 어차피 처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동서가 모실 거면 그냥 부동산은 처분하지 말아야지. 형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병하면서 이런저런 비용도 생길 텐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부동산 처분하는 건 어머니가 좀 괜찮아지시면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재수 씨가 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우리야 고맙지. 가족들은 처음에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때부터 자신들은 병원비도 보탤 수 없고 간병도 도와줄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네에게도 잘해주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의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한쪽 마비가 오시다 보니 옷을 입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 밥을 먹는 것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못하셨죠. 특히나 언어장애까지 오다 보니 어머님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웠어요. 글씨를 쓰는 것도 힘들어 항상 눈짓과 손짓으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시어머님은 힘든 와중에도 저에게 민폐가 될까 싶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항상 미안하다며 쪽지에 적어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또 나한테 미안하다고 쪽지 적어 주셨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점점 어머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슬프네. 우리 어머님, 전에는 누구보다 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러다 더 약해지시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돼. 어머니가 당신 정말 많이 아끼셨잖아. 정정하셨을 때도 당신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셨는데 아프시고 나니 당신 손 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가 보네. 당신 정말 대단해. 난 아들이지만 간병하면서도 엄마한테 화도 내고 그랬을 텐데 당신은 그런 적도 없잖아. 지금까지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버거우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줘. 알았지? 그래. 아직은 나도 괜찮고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나는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보답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좋아.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내 손 안 빌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더 감사하지. 어머니가 저번에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쪽지 주시더라고.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지시는 모양이야. 너무 힘들면 형이나 형수님께 부탁드려 볼 테니까 편하게 말해. 형이랑 형수님도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누구보다 여장부 같은 모습이셨던 어머님은 뇌졸중 이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하셨던 어머님께서 점점 야이고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죠.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셨을 때 저는 철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며 토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프시고 엄마도 아프고 제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엄마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엄마 옆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형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아주버님도 시간 없다고 하고 저랑 남편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시어머님의 간병을 형님에게 부탁했지만 형님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봐야 한다면 간병비를 달라는 말도 했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어머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서운해하기는커녕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쓸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 등을 쓸어주셨던 어머님의 손길에 위로가 되었어요. 철없는 말을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괜찮다며 한쪽으로 빙긋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 주셨던 어머님의 병환은 10년 차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뇌졸중이 발생한 지 10년 차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례가 끝이 난 후에 아주버님은 가족들을 모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도 정리할 건 해야 하니까 일단 어머니 유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혹시 유언이나 유언장 남긴 거 있으면 그것 따라서 분할하고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엄마가 몸 안 좋아지시기 전에 유언장 작성하려고 변호사 찾아가신 적이 있었어. 그거 한번 찾아볼게. 그때 유언장도 작성을 하신 것 같거든. 재산들도 아마 거기 다 적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유언장 작성하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혹시 같이 가셔가지고 유언장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형수님, 저는 그냥 모셔다 드리기만 했어요. 우선 유언장 가지고 올 테니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시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봐요. 시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에게 모셔갔다고 하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미심쩍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막상 유언장을 오픈하고 나서는 다들 만족하셨죠. 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평생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고 그래서 보험금이나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동안 많은 재산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아주버님, 형님께는 살고 계셨던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고 시골집, 부동산도 남기셨어요. 가치가 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저축을 했던 예금을 남겨주셨고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평생 가지고 다니셨던 펜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10년 간병한 동서한테는 무슨 펜 하나만 남기셨대? 동서, 좀 서운하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님 뜻인데 우리가 이거 다 받아들여야지. 아유, 어머니도 참. 장남이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나 보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 받겠지만 시골 땅은 어떻게 할래? 그냥 어머니 유언대로 할까?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겨주시겠다고 그 힘든 몸 이끌고 변호사까지 찾아갔는데 이걸 말도 안 들으면 어머니 속상해서 어떻게 눈 감으셔? 그냥 어머니 말대로 해. 그래요.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도 소은 엄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알지? 소은 엄마한테는 좀 챙겨주면 좋겠어. 아니, 동서는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많으니까 간병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대가를 봐라. 그러면 받은 거 보답한다고 한 의미가 사라지잖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유언대로 동의하니까 그렇게 받는 걸로 정리를 해요. 동서, 그래서 배운 사람이 다 받는 거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그럼 못 배워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면 뭐겠어? 공부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 어련히 어머님이 잘 챙겨주셨겠지.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했는데 이제라도 공부해서 직장 가라고 펜 남겨주신 거 아니겠어? 형님, 저희 어머님 그러신 분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형님처럼 돈돈하셨으면 제가 10년 간병을 했겠어요? 무슨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를 내? 동서, 펜 받은 거 서운하긴 하구나. 어머님 뜻 받는다고 하면서 내심 그건 아닌가 보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정리하자고. 11억의 유산을 받은 형님네에는 유산 분할에 동의한다고 했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어머님을 간병했는데 펜 하나 남겨주셨다는 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걸 신경 쓰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장례 이후 저희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 어머님 방을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로 다짐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지내셨던 방을 정리하다가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한쪽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겨우 꼬불꼬불 쓰신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고 놀라 남편에게 보여주며 얘기를 했죠. 당신 이것 좀 봐봐. 어머님이 나한테 남긴 편지야. 어머님께서 이걸 그동안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 정도 쓰시려면 오랫동안 쓰셔야 했을 텐데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네. 어머니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네. 보니까 당신 펜에 뭔가 있는 모양이야. 내일 한번 어머니 거래은행에 가야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펜만 남기셨던 건 아닌 것 같아. 편지에 펜 가지고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보라고 하네? 어머님이 왜 이런 편지를 남기셨던 걸까? 그때 유언장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도 애지중지하던 펜이라 다들 그냥 제일 아끼는 며느리한테 준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내일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유산으로 남긴 펜을 가지고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라는 편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이 의아했지만 어머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은행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은행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펜을 보여주니 다들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바로 지점장이 나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점장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유산 신탁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과 유산 상속이 모두 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오시겠지 싶었는데 몇 달 동안 오시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아, 이제야 편지를 발견했어요. 펜 가지고 여기로 가면 다 설명해 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근데 유산 신탁이라는 게 뭔가요? 사장님께서 아마 재산 일부는 유산 상속으로 유언하셨을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신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며느리분께 상속을 한다고 하신 상태이고요. 상속에 대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다 생전에 정해두신 상황이라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어머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라고요? 저희 이미 유산 분배는 끝이 난 상황인데요. 네,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꼭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며느님께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께는 함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첫째 아드님 네 분이랑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장님 부동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한 번 해주셨는데 다음에 바로 다 날리셔서 결국 사장님께서 해결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재산을 지키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부동산의 일부와 예금, 보험금, 연금 등을 모두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펜을 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에게도 알렸죠. 어머니가 다 뜻이 있으셨구나. 안 그래도 당신을 제일 아꼈는데 유산 분배에는 펜만 나와 있어서 나도 많이 놀랐어. 그래도 어머니라면 당신한테 제일 많은 재산을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 형이며 형수님이며 그동안 어머니 재산 탐낸 건 알았지만 유산까지 그럴까봐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게. 난 그것도 모르고 내심 서운한 마음이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네. 당신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당신이 받은 거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준 거잖아. 오로지 그건 당신이 사용하는 대로 해야지. 우선 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두려고. 차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나한테 유산을 주신 것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한 끝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께 받은 유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유산을 받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죠. 그동안 어머님이 아프신 와중에도 미리 유산을 달라는 얘기도 하면서 요구를 했지만 어머님은 증여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유산을 받자마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모두 망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겨우 남은 것은 집 하나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되자 형님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금을 나누자고 했죠. 동서, 혹시 그때 어머님한테 받은 예금 말이야. 벌써 다 쓴 건 아니지? 혹시 그거 우리랑 좀 나눌 수 있어? 네? 그걸 왜, 형님네가 훨씬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5천만 원 예금 받은 건데 그걸 나누자고 하는 거세요? 갑자기 왜요? 그때도 유산 분배에 불만 없으시다고 다 동의하고 서명도 하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어머니 모셨는데 나한테 준 건 없더라고. 어머님이 동수한테는 펜이라도 한쪽 남기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셨잖아. 그러면 그걸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형님네는 이미 부동산이랑 해서 11억이나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받은 것보다 훨배 받으시고 또 나눠 가지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형님. 어머, 동서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았을 때는 생활비 우리가 다 감당했어. 그것 따지면 우리는 11억도 모자라지. 형님, 그때는 어머님이 집안일도 다 하시고 아이들도 다 보시고 형님네서 살았을 때는 어머님이 돈을 받아야 했을 정도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뻔뻔해? 뻔뻔한 건 동서지. 이제 와서 간병한 거 자기가 잘했다고 돈 욕심내는 거 아니야? 억울하시면 그때 11억 유산 받으신 거 저희도 당당하게 청구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냥 해본 말을 가지고. 아무튼 알았어. 동수한테 전화를 한 내가 잘못이지. 서방님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형님은 뻔뻔하게도 유산으로 받은 예금마저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에게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동시에 연락을 해와선
그 돈을 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화가 나 아주버님과 형님의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저에게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형님은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동서, 먹을 것 좀 있어? 우리 집 정말 망했어. 어떡해? 지금 집도 넘어갈 판국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유산으로 받은 거 조금 남으셨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사업도 다 망해서 정리하시고 그래도 집은 건지셨잖아요. 아니야. 그것마저 다 사업 자금으로 써서 이제 더 갈 곳도 없어. 동서 미안한데 우리 좀 여기 신세지면 안 될까? 남편한테 말했는데 동서 좀 찾아가 보라고 하길래. 형님, 무슨 뻔뻔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무시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돈 욕심낸다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언젠데. 동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선에는 5천만 원 아직 안 썼지? 아니면 그거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아니, 정신 좀 차려요. 뭘 빌려달라는 거예요? 11억이나 받아놓고서는 1년도 안 돼서 날려놓고선 5천만 원은 한 달이나 가겠어요? 그 잘난 직업으로 알아서 잘 사시면 되겠네요. 쫄쫄 망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에게로 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잠시 신세를 져야 되겠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아직까지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돈을 다 처분하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누리시지 못하셨던 것들 다 해드리고 싶네요.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좋은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준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멀리에서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남편과의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보다 모든 게 우월했던 그 여자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울 거라 판단했었죠. 온몸에 그녀의 흔적을 묻히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저와 살 건지 그 여자를 따라갈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 아들인 젖먹이를 업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와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외간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저희는 그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상당히 당돌해 보이는 그녀에게 제가 건넨 첫마디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쪽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남의 가정까지 깨버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의 실수 제가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은데 왜 하필 가정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능력 좋은 남자들 그쪽 주위에는 널렸을 것 같은데 제 등에 업고 있는 아이 보이시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젖먹이인데 얘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아프면 되지 아이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그쪽이 원하는 걸 해드릴 테니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 능력선에서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돈 받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 간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한심한 종자가 이제 와서 수습하면 달라질 것 같아?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돈으로 막으려 드는 거죠? 젖먹이 업고 오면 내가 그쪽한테 조금의 동정이라도 느낄 줄 알았나 봐.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지금의 우리 관계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잘 알 텐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어차피 그쪽은 그 사람이랑 잠깐 놀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여기에서 멈춰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쪽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피해 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여기서 제발 멈춰 달라고요.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귀머거리도 아니고 제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남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넘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냥 구차하게 이러지 말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상간녀는 돈보다 저희 남편을 더 원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받는 돈보다 남편에게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달리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저는 점점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저와 상간녀가 단둘이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고 남편은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저와의 삶을 정리하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 결국 나처럼 당신도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따지고 생각했다면 내가 당신한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 같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감히 핸드폰을 뒤져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돈까지 쥐어준다는 말까지 했었다며?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이혼할 거 알면서 구차하게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그럼 눈앞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보라는 거야? 우리 둘이 법적으로 부부이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냐고. 내 마음은 이미 전부 너덜거려져 있었고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을 놔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어. 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게 꾸린 가정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친 것뿐이라고. 아이만 없었어도 당신이랑 바로 이혼 결정했겠지.
결국 예고 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버린 한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양가 집안에선 난리가 나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진지하게 물어보셨네요. 남편은 제가 아닌 상간녀를 택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면서 저에게는 미련이 없다고 새로 만난 여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아빠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아버님, 저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처럼 아버님 구두발만 쳐다보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아버님 뒷모습만 쳐다보며 살아왔던 놈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이제는 꽤 번듯한 사업체의 대표로 자리를 잡았고, 더는 아버님 도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요. 보잘것없는 사원 나부랭이 내 딸이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결국 이런 거였냐? 미련한 놈.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고작 구멍가게 정도의 회사 대표가 됐다고 배가 불러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려? 네가 이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내 딸 눈에 피눈물이 흐른 만큼 너에게는 그에 따른 많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얘기했지? 내 딸 눈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아버님 따님의 인생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인걸요. 사원 나부랭이였을 땐 아버님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시던 저는 무너지지 않을 테고 지금의 회사를 보란 듯이 확장시켜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나도 부를 얻어보고자 노력했었지만 저 사람이 제 소유가 되고 그에 따른 부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니 눈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여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많이 배웠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회사 제가 언젠간 집어삼켜 드리죠. 할 말 다 끝나신 것 같으신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권서방,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는 그동안 자네를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받아줬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인생살이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불같은 아버님 옆에 계시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시는 게 어때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한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상간녀의 치마폭에 쌓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을 치셨고 아빠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쓰러지게 되셨네요.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었고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신입사원이라 모든 서툰 모습이 눈에 띄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알려주었고,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면서 비슷한 나이라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간성 하나만 보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회사에 저와 그 사람이 연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불러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자 아빠는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저희 집안 식구가 되면서 아빠는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며 남편의 위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빠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봤었죠.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만족해 하셨는데 남편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따로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의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빠가 바라시는 건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이 저에게 잘하길 바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했었는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아빠의 도움 없이도 회사가 커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방출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결국 저희 가족은 남편에 대한 배신의 아픔만 남겨진 채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돈을 버는 만큼 저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입사원이었을 땐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 물 쓰듯이 흥청망청 쓰며 저와 이혼을 할 때도 그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최대한 빨리 인연을 끊어내는 걸 더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한 뒤 한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아물게 되었고 아이는 제 품에서 건강하게 커가고 있었네요. 아이를 보면 남편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참을 만은 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실에 더 충실했고 저와 제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셨네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저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유치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제 아이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며 제 아이를 안아들며 처음 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5년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 남편이 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전 남편을 경계하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췌해진 얼굴과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내 아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서 뭘 어쩌자는 건데? 꼴을 보니까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나 봐.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 그런데 차마 당신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겠소? 그동안 내 품에 안겨본 적 없던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었던 것뿐이야. 나는 그동안 아버님한테 모든 걸 다 배웠고 혼자 힘으로 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버님 없이 운영했던 회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였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운영이 너무 잘 돼서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주 잠깐 반짝였던 거였어. 경기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의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최대한 버티려 했었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네. 솔직히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아.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새어나가는 돈은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가 않더라고. 결국 지금의 나는 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사채업자가 나를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살아가고 있어. 5년 전에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내 잘못을 알 것 같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거라던 남편은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었고 막대한 빚에 쪼들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남편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남편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라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차에 올라타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아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 크게 놀라시지도 않으셨어요. 엄마는 그 사람과 엮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면서 괜히 저희 가족한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알아봤고 그렇게 이혼을 한 전 남편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찾아가게 되었는데 5년 전에 저희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었던 상간녀가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과는 반대로 상간녀는 예전보다 더 겉모습을 치장한 상태였고 누군가 회사에서 나오자 상간녀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충격적이게도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하시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괜히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까봐 운전기사분께 전화를 한 뒤에 아빠가 찾고 계시다며 대충 둘러댄 뒤에 카페에 앉아 있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저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료를 뿜었고 급하게 주위를 살피더니 뭐 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이번엔 누구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난 거 몰라?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니? 그런데 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멀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그쪽 인생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둘이 아주 못 죽어서 안달날 정도로 붙어 있던데 그 사람이 부도나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친 거니? 당연한 질문을 왜 물어봐?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었는데 돈이 많아서 접근했던 거고 원하는 것만큼 얻었으니 빠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나 정도의 미모면 원래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대신 상대방은 즐거움을 얻었잖아? 그쪽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걸 내가 대신 채워주고 그에 따른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솔직히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빨리 무너지는 바람에 나도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 하기야, 돈을 흥청망청 쓸 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빚에 쪼들려서 나까지 피해가 올 것 같아 급하게 그 사람이랑 인연 끊어버렸지. 나한테 글쎄 돈을 빌려달라더라고.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돼? 자기가 선택한 인생 말아먹었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려 하는데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아마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 물색했고 꽤 능력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났거든. 이번에는 나도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야. 벌써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면 고개 빳빳이 들고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그 사람 올 시간 된 것 같은데 더 볼 일 없으면 일어나지.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등골 빨아서 모아준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했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 얻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맞춰주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 이상 돈 쓸 생각하면 3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 앉아있을 건 아니지? 곧 그 사람 오기로 했는데 계속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상간녀는 저희 아빠 운전기사를 대기업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칫국부터 마신 상간녀가 참 멍청해 보였네요. 상간녀는 제가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길 원했고 저는 그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에서 빠져나와 회사로 들어갔네요. 회사에서 급하게 걸어 나온 운전기사분은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상간녀를 만나러 급하게 달려가길래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걸어가시던데 꽤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저희 아빠가 혹시 회사 앞에서 연애하시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그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얼굴 보러 온다는 거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총각딱지 떼고 싶은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겐 이번이 둘도 없는 기회라서요. 언제 그런 여자 만나보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결혼하려고 벌써 양가 집안 인사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 아빠 차에 그 여자분을 태우고 바로 앞에 있는 카페까지 태워주시던데 그것도 저희 아빠는 모르고 계시겠죠? 다른 사람이 아빠 차에 타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던데. 박 기사님, 여태까지 저희 아빠가 일이 없으실 때 회사 차를 가지고 이용하셨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뭣도 없는 제가 언제 여자를 만나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접근한 여자를 붙잡으려고 살짝 거짓말을 쳤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였는데 그만한 재력이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 상당히 무리하고 있긴 한데 일단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당분간 대표님 차를 제 것처럼 몰고 다녔던 거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요. 상간녀에게 듣지 못했던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상간녀를 얻기 위해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인 채 그동안 저희 아빠 차를 이용해서 상간녀를 속이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을 끝으로 회사로 들어왔네요. 운전기사분은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놓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한 침묵은 끝내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와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가 모든 걸 사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운전기사분이 아빠의 차를 타고 대기업 임원이라며 거짓말 친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멀리에서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지켜본 뒤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하객을 부를 때 그녀의 앞에 다가갔네요. 환했던 얼굴을 하고 있던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는 눈빛을 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결혼 축하한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기념식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화를 내면서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왔냐고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이길래 저도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수차례 뺨을 올려 붙인 뒤 상간녀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네가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나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그새 또 만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말 안 하고 속인 거 있어? 저 남자 누구냐고? 왜 저 사람이 당신이랑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운전기사분이시라 저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저 사람과 이중살림을 차렸었는데 이 여자가 저를 홀려버리게 만들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는데 제가 사업이 망하자 저를 버리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 네가 나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볼 것 같냐고. 당장 이리 와. 너는 나랑 살아야지. 잠깐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운전기사? 당신 대기업 임원이라며. 왜 저 사람 집안에 운전기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설마 날 속인 거야? 먼저 속인 건 당신이지. 나한테는 내가 첫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대표님 따님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중요해? 네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내 모든 걸 주지 않았다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어쩌라는 거야? 이 망할 놈아.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결혼 취소고 우리가 받은 피해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상간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전기사분께 아빠가 전달해달라는 말을 전해 주었네요. 더 이상 아빠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줄 필요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나온 전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한 뒤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상간녀의 결혼식을 망쳐달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며 그 사람은 결혼식장에 나타나 상간녀의 결혼식을 무너뜨려 주었죠. 결국 상간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운전기사분의 아이를 가진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네요. 두 사람이 속고 속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 결국 둘 다 무너지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2살 아이를 둔 엄마이며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범하게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이라는 것을 남기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특별하게 생각하면 특별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끔씩 불을 잡아 당겨볼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하며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만큼 너무나 버티기 힘든 인생이었고 매일 하루하루가 지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냥 두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2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네요.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취업에 들어서며 캐디라는 직업을 20살부터 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던 터라 학업에 욕심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모두 새내기가 됐고 부모님이 내주신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신입생활을 즐겼지만 전 졸업하자마자 골프장에서 숙식을 하며 2달 정도 교육을 받고 캐디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 직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남편도 만났기 때문에 이 직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위로 9살 터울인 오빠와 8살 터울인 언니가 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억만장자의 꿈을 꾸며 살았고 하루 벌어 하루 일당을 받는 노가다 일을 전전했어요. 매일 복권을 사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어리석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항상 무시했고 돈 한 푼 벌어서 집에 갖다 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집은 부모님의 싸움으로 전쟁터였습니다. 항상 오빠는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둘째 언니는 16살 사춘기 여고생이어서 언제나 반항기가 가득했죠. 부모님이 싸우는 날이면 언니도 돌변하면서 부모님께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10살이었던 전 아무 힘도 없었고 이 전쟁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숫자를 세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똑똑하고 예뻤지만 가정 불화로 인해 가출을 밥 먹듯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는 미용 관련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대학을 가기 전 학원을 다니려고 알바를 하기도 했고 혼자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 꿈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하루는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가 식당 알바며 전단지 알바를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아버지가 그만 언니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도둑질해 가.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란 작자야? 정말 왜 사니?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애비가 자식 돈 좀 빌리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기다려 보라니까. 그 돈 내가 2배로 불려서 가져올 테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싹싹 빌지나 말라고. 수정아, 아빠 믿지? 내 18년 인생 통틀어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죽고 싶어. 아빠라고도 부르고 싶지도 않아. 다시는 내 아빠 할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눈칫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도 안 놀아가면서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아빠 때문에 끝났어. 수정아, 너 꼭 미용학원 다녀야겠니? 그냥 바로 취직해서 돈 벌면 좋잖아. 그런 거는 돈 벌고 여유 생기면 배우러 다녀도 되지. 네 아빠 하는 꼴 봐. 우리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벌어야 돼. 내가 왜 이따위 집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아끼는 오빠 있잖아. 오빠한테 먹여 살리라 해. 나는 이 집에 미련 한 톨도 남은 게 없거든요.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번을 해줘봤어? 내 기억으로는 밥상 엎은 기억밖에 없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하는 말마다 아주 가관이네. 아무리 부모가 막 나가는 사람이라지만 너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야. 우리 없었으면 너도 없었어. 알아? 그러세요. 책임도 못 질 거 그냥 오빠만 낳고 낳지 말지. 나는 그렇다 쳐. 그래도 내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집같이 보였는데 막내 정희는 무슨 죄야.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무능한 걸 봐버렸으니 진짜 정희가 불쌍해. 이 집 식구들 다 넌덜머리가 나. 정말 하는 짓이 너무 불쌍해. 여기에 있다가는 나까지 불쌍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는 없는 사람으로 여겨. 지긋지긋해. 그날 이후 언니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고 어디서 무얼 하는지 연락은커녕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조차 연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언니가 집을 떠났고 오빠는 엄마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를 했고 대학을 나와 다시 노량진 고시원으로 들어가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는 한평생 오빠의 공부 뒷바라지만 했고 제가 성인이 되자 29살이었던 오빠의 학업 뒷바라지를 저에게 떠넘겼어요. 그의 아빠는 불법 도박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많은 가해자들 틈에 몸싸움 도중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아빠의 장례식장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혹시라도 연락을 받고 올지도 모르는 언니를 기다렸지만 언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캐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캐디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안 엄마와 오빠는 저를 돈주머니로 아는 듯 했어요. 정희야, 이번만 네 오빠 도와줘라.
그래도 우리 집에 이 엄마 덕분에 공무원 나왔잖니? 너도 시집 갈 때 오빠가 공무원이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돈 좀 보태서 오빠 결혼시켜주면 네 오빠가 이 은혜 있겠니? 그리고 막말로 공무원 오빠 준 덕에 너도 어깨 좀 폈을 거 아니야. 오빠가 잘 돼야 네가 잘 된다. 우리가 사돈댁에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어떻게 3천만 원만 만들어봐.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오빠 공부시킨 건 아니잖아. 우리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 공부시켰고 번 돈 다 오빠 공부하는 데 쓰고 나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며 살고 있잖아. 내가 언제까지 오빠랑 엄마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캐디라는 게 당장 돈은 많이 벌어도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나 요즘 피부과 다닌단 말이야. 햇볕을 너무 세니까 병났다고. 엄마한테는 오빠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 정말 3천만 원이 어디서 나? 오빠 장가 보내자고 나보고 빚지라는 거야? 너는 야무지니까 금방 갚잖아. 너 힘든 거 아는데 이번만 딱 네 오빠 해주고 이제 도와주지 말자. 그리고 이참에 너 보약 해먹는 게 어때? 몸이 그렇게 아프면 빨리 나을 생각을 해야지. 너 아프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넌 절대 아프면 안 돼. 진짜 엄마 해도 너무한다. 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오빠만 엄마 자식이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거잖아. 나 매일 서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 엄마는 골프백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도 안 올 거야. 그리고 그걸 하나만 들겠어? 하루에도 몇십 개 골프백 들고 다니고 돈 좀 있다고 나보다 어린 애들이 나 우습게 보는 건 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수발 드는 기분을 엄마가 아냔 말이야. 진상 고객 만나면 하루가 다 엉망이라고. 그런 나를 엄마는 한 번이라도 위로해 줘봤어? 언니 있었을 때 내가 어리고 뭘 몰랐었어. 무책임하게 우리 가족 버리고 집 나간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원망하면서 사는데 이제 보니 언니가 한 행동들이 이해가 가네. 걔 이야기는 왜 꺼내고 난리야? 우리 집에 그런 애는 없으니까 네가 아무튼 오빠 장가 가는데 돈 좀 보태.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이라고는 너 말고 누가 있니? 말이 통하지 않은 엄마는 결국 보란듯이 일주일을 머리 싸매고 누워있게 됐고 그 사실을 안 오빠는 엄마에게 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를 하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큰 역할은 오빠가 했었고 오빠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며 자라온 저는 오빠의 말이라면 꿈뻑 죽었습니다. 엄마가 부탁할 때는 정말 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절 인정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나마 오빠뿐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저에게는 오빠가 제 유일한 자랑이었기 때문에 오빠의 결혼식을 축하해준다는 마음으로 오빠의 결혼자금 3천만 원을 빚을 져서 해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받는 오빠가 미우면서도 오빠가 잘 돼야 집 나간 언니도 돌아오고 나도 오빠 덕을 보겠지 하는 마음에 해준 거였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은 25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고 그동안 쉬지 않고 캐디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는다는 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브를 많이 뛰어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매일 반복되었고 틈틈이 직장 동료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자진해서 서브를 해줬습니다. 시즌에는 체력이 닿는 한 2라운드는 매일 기본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돈만 벌면서 달렸던 저를 유일하게 쉬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행복할 뿐이었어요.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골프장이 있는 주변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했고 가끔 고기를 식당에 배달하기 위해 골프장에 오곤 했었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저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팀장님이 둘을 소개해줬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했고 서글서글하며 잘 웃는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하기를 원했고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저 또한 인생에 있어 욕심을 내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못 누렸던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엄마와 오빠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고향을 오래간만에 내려갔습니다. 일에 치여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갈 일이 없었던 터라 이것저것 사들고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연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옷을 벗고 이런 차림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기야, 어서 신고해.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당장.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그쪽이 정이지.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난 엄마가 다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 내 소개도 안 했다는 게 나도 놀랍네. 네 엄마가 사람 참 난처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엄마는 마트 갔는데 곧 올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리렴. 차라도 줄까? 이봐요. 도대체 누구신데 저희 집에서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정이 왔어? 올 거면 전화를 하고 오지. 아이고, 예비사이도 같이 왔네. 저녁이나 먹고 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가도 되긴 하는데 네가 바쁘지? 엄마 걱정해서 그러지 말고. 몇 시에 갈 거니? 엄마는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알 거 아냐.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 안 했었나? 엄마 재혼했어. 1년 됐는데 너 신경 쓸까봐 그냥 식은 안 올리고 서류만 쓰고 같이 살아. 그리고 뭐 이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 엄마도 너무 외롭고 맘 맞는 사람 나타나니까 같이 지내고 싶지 뭐야. 재혼? 오빠는 알아? 알겠지. 엄마는 무슨 일이든 나보다는 오빠가 먼저니까. 그렇다고 이런 큰일을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1년이나 숨겨?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청색하니? 네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청색하고 화를 내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너 생각해서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말을 안 했던 거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네 허락 맡아야 하니? 엄마는 무슨 자유도 없어? 어디서 큰 소리야? 자유? 엄마만큼 자유 있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아빠 돌아가고 나 취직하고 한 번이라도 일해본 적 있어? 내가 엄마랑 오빠한테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기계야? 어쩜 이래? 나는 이 가족한테 도대체 뭐야? 1년 전 엄마는 오빠와 상의한 끝에 재혼을 결정했고 제가 알게 되면 일도 쉬고 고향으로 내려올 게 뻔했고 재혼을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저는 한동안 몸살에 시달려야 했고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일해서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았어요. 일은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많아졌고 그런 절 보면서 남편은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결혼을 서둘러 하자고 했고 엄마와 오빠에게 일을 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바로 갖겠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에 다시는 마주하기 싫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혼을 알렸는데 뜻밖의 반응에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이야? 너 결혼이 뭔진 알기나 해? 네 삶이 없어지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아직 결혼하기에는 네가 이르지 않아. 너 고작 26살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내 동생이라 하는 거야. 그 남자 고아라며? 가족도 친척도 없는 게 살면서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무슨 일이라도 생겨봐. 손 벌릴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잘났기를 해? 내가 왜 악착같이 병원 원장 막내딸 사이가 됐는데 이게 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라고. 내 동생이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거 나는 반대야.
이게 다 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래, 오빠 말 들어. 오빠가 너 평원에 있는 레지던트 소개시켜준다고 보고 있더라. 그래도 네가 얼굴이 판반하잖아. 귀염성이 있어서 애교만 살살 떨면 남자들이 다 좋아할 거야. 캐디 직업이 뭐 어때서? 아직 젊고 예쁘니까. 의사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인생 피는 거지. 네 오빠가 이렇게 장가를 잘 갈 줄 알았으면 네 언니를 내가 붙잡았을 텐데. 수정이가 키도 크고 예쁘고 늘씬했잖아. 딱 의사 선생 사모님 소리 듣는 건데. 그리고 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결혼만 하면 아이는 안 가져? 내가 너를 모르니? 어렸을 때부터 너 아이들 엄청 좋아해서 결혼도 일찍 하고 싶다고 하더니 결혼하면 너 인생 끝이야. 모아둔 돈도 없는데 결혼하고 애 갖고. 아유, 나는 너 힘든 꼴 못 본다. 오빠랑 엄마가 다 너 위에서 말리는 거야. 나중에 분명 후회하지 말고 말 들어. 엄마와 오빠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캐디 일을 내려놓고 결혼을 했어요. 신랑과 저희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고 팀장님의 배려로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엄마와 오빠는 초대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게 남편과 직장 동료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축하해줬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했고 저는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따뜻한 가정을 제가 스스로 일궈냈고 별탈 없이 지내는 나날들이었어요. 가끔 너무 행복해서 남편이랑 이룬 이 가정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 때쯤 남편의 수입으로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다시 캐디 일을 하면 어떨지 남편과 상의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반대했지만 20대 절반을 캐디 일을 하면서 큰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으로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생활을 감당하기에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캐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하지만 육아맘들이 시간이 제약이 많아 써주려는 골프장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장마다 생긴 게 한 경기만 뛰거나 시간에 제약을 크게 두지 않아도 되는 마미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 알바라고 보면 되겠네요. 골프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마미반은 아이를 등원시키고 골프장에 출근하고 하원 시간 전에 퇴근을 할 수 있고 주말은 쉬고 평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디들에게는 황금 알바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려는 사람도 많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캐디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죠. 짧은 시간에 무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육아맘 캐디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겠어요. 골프장 마미반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자리는 나지 않고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를 때쯤 결혼 전 다녔던 골프장 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마미반이 자리가 났으니 출근할 수 있냐는 전화였고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그런지 일사천리로 마미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절 예쁘게 봐주신 팀장님은 그 사이 승진을 해서 이사님이 되셨어요. 이사님이 잘 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사님은 유독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퇴근을 시켜주셨고 제 스케줄을 저에게 물어보며 잡아주셨어요. 저와 남편도 연결해주시고 환경이 까다로운 육아맘을 위해 모든 배려를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사님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도 이사님 말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도우러 갔습니다. 마미반을 나가면서 돈을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고 첫째 아이가 8살이 되기 전 내 집 마련을 위해 저희 부부는 열심히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어요. 하지만 잠잠하다 싶으면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제 속을 긁고 엄마가 뜸하다 싶으면 오빠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꼭 골프를 치고는 했습니다.
새언니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더 많이 만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인연 끄는 가족이라 해도 오빠가 가족들과 골프를 치러 오는 모습을 보거나 제가 서브를 할 때 오빠네 가족을 보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사건이 터진 날에도 어김없이 새언니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왔고 제가 서브를 하게 되었어요. 새언니는 당연히 제 존재를 몰랐습니다. 캐디 복장 특성상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신우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고 고객님들은 그렇게 캐디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나서서 아는 척하지 않고 서브를 했죠. 새언니의 친구들은 모두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게 저보다 골프를 너무 못 치는 거였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것들이 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다들 입만 살아서 수다 떨기만 좋아했지 누구 하나도 제대로 골프를 치려고 필드에 나온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새언니 역시 골프보다는 집안 재산이 얼마나 올랐고 주식은 얼마나 샀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만 떠들어댔어요. 그러다 새언니 친구 중 한 분이 골프공을 주머니에 넣고 바꿔치기 하는 것을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입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고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모른 척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뒤를 돌아 카트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객분이 제 머리채를 잡아 뺨을 치곤 저를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어요.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손쓸 수도 없이 넘어졌고 새언니와 친구들은 저와 고객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랑 함께 서브를 한 캐디 언니가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고 뒷타임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야, 너 나보고 웃었지? 뒤돌아보고 웃음이 나오니? 캐디 주제에 어디서 게임을 이렇게 하라 말아야. 감히 날 비웃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네가 뭔데 나를 내려봐. 캐디면 캐디답게 짐만 들고 운전하면 되지. 웬 참견이야? 고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비웃은 적 없고요. 고객님이 주머니에 있는 골프공이랑 바꿔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룰을 알려준 것 뿐이고요. 절대 고객님을 비웃거나 뒤돌아서 웃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캐디가 짐만 나르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 코스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요. 이게 끝까지 말대꾸네? 아주 박사님 나셨구나. 그렇게 잘 치면 캐디 하지 말고 너도 돈 내고 골프 치지 그랬니? 너 내가 공 바꾼 거 봤어? 그리고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진짜 쪽팔리게. 너 오늘 직장 잘리는 줄 알아. 캐디 주제에 아주 고객을 우습게 보고 있어. 그만해. 저런 애들 한두 번 겪니? 집불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혹시 돈 같은 거 요구하고 그런 사기칠 생각 마라. 우리가 그런 애들 수없이 많이 겪어봤어.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있는 애들 따라하고 시기하고 너도 우리 보면 그랬을 거 아냐? 우리가 그렇게 부럽든? 우리 오빠가 여기 자주 오길래 회원권까지 끊어서 쳐주는데 이렇게 막 나와도 되는 거야? 캐디 주제에? 여기 진짜 왜 이래? 공칠 맛도 안 나고 다신 오나 봐. 그리고 너 그렇게 사람 함부로 모함하지 마. 이깟 안 치면 그만이야.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하면서 공을 치겠니? 튀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 새언니 친구들은 점점 흥분을 하면서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뒷타임 고객님들과 캐디 언니들이 와서 이 상황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뒷타임 고객님 중에 한 고객님이 갑자기 카트에 있는 새언니 친구들 골프백을 카트에서 내리더니 백에 있는 골프채를 하나씩 빼고서는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누구 거라 할 틈도 없이 필드에 뒤섞여졌고 모두들 멍하게 고객님을 바라봤어요. 채들이 다 던져지고 골프백만 남겨지자
뒷타임 고객님은 빈 골프백을 들고 저를 때린 고객님의 얼굴에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 골프백도 차례차례 새언니를 포함해서 다른 고객님들 머리에 씌우고 말았어요. 저와 캐디 언니들은 멍하게 바라볼 뿐 누구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멋진데? 너희들한테 딱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했는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너희들 이거 쓰고 걸어가. 어디서 신성한 골프장에서 폭력질이야? 내가 보니까 니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캐디 언니, 아까 폰으로 동영상 찍던데 잘 가지고 있어. 이런 년들은 아주 매장을 시켜야 해.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여기 니들이 전세 냈어? 다른 고객들은 보이지도 않니? 너희들보다 더 잘난 사람들 여기 수두룩해. 그런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는 주제에 적어도 여기 캐디 언니들은 골프만큼은 니들보다 한 수 위일 거다. 치지도 못하는 것들이 와서 골프장 물을 흐리고 있어.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지. 그게 평생 니들 건 줄 알아? 있는 것들이 더 무식해가지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너네보다 못난 사람들 한 명도 없어. 하물며 여기 이 풀도 니들보다 100배 1000배 제 역할 충실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사람이면 사람답게 굴어. 자기 성질머리대로 하지 말고. 멀리서 사무실 직원들과 이사님이 달려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새언니와 그 무리들을 달래며 안으로 들어갔고 이사님은 저를 구해준 고객님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절 구해준 고객님이 서둘러 카트를 타고 가려고 하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카트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고객님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카트에서 내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은 마치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가족이라면 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 오빠와 언니가 안아주는 그런 포옹이었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힘이 들어간 포옹은 제 눈물만 더 나오게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네가 왜 미안하니? 내가 다시는 저런 애들 못 오게 할 테니까 울지 마. 나는 네가 날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고맙게 한눈에 알아봐줬네. 나 원망 많이 했던 거 알아. 그래서 이 언니 악착같이 성공해서 우리 정희 앞에만큼은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는데 매번 기회를 보긴 했는데 언니가 용기가 없어서 네 주위만 계속 맴돌았었어. 그래도 정희 너는 나를 더 닮았는지 잘 살더라. 얼마나 너를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버틸 수 있었고 이제는 언니 성공해서 전국에 운영하는 미용실도 많아. 하루빨리 성공해서 너만큼은 그 집에서 나오게 해주고 싶었는데 고졸 자퇴를 누가 써주겠니? 그냥 무조건 돈부터 벌었어. 그리고 그토록 하고 싶은 미용학원부터 다니고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 밑에서 보조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머리 만지는 일이라면 어디든 갔지. 그러면서 기술 익히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전문대지만 대학도 나오고 그러다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선생님 만나서 언니 유학도 다녀왔다? 놀랍지? 그러다 헤어 제품에 관심이 생기고 유학하면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랑 헤어 제품 만들어서 팔고 그게 잘 되어 한국에까지 소문이 난 거야. 한국 와서 내 이름 걸고 헤어샵도 해보고 욕심부리다 망하기도 하고 사업하는 친구 만나서 결혼해서 더 탄탄하게 회사 읽었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용 업계에서는 언니가 조금 유명해졌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앞에 와 있고 너한테는 언니가 빚을 많이 줬다. 어린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널 돌봤어야 했는데 언니만 살려고 그 집 나오고 네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유학 마치고 한국 와서 너 찾고 쭉 네 주변에 있었어. 그런데 너도 참 독하다. 이렇게 힘든 일을 10년을 하고 말이야. 언니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저에게 밤이 새도록 해주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 왔냐고 물어봤는데 소식만 듣고 오지 않았다며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언니는 그때까지도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언니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언니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고 언니는 저에게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줬어요. 바로 이사님과 저희 남편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당시 팀장님한테 신랑을 소개받은 건 제 언니의 부탁이 있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저 몰래 골프장에 자주 왔고 팀장님에게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골프장에서 고기를 납품하는 제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저희 언니가 팀장님께 부탁을 했고 팀장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남편을 소개받은 거였습니다. 또 제가 캐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들은 언니는 이사님께 마미반에 저를 넣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마미반 역시 언니의 입김이 있었어요. 남편은 딱 한 번 언니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전쯤이라고 했어요. 언니의 전화를 받고 나간 신랑은 언니가 부탁 하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제 이야기 했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생각이 깊은 아이라서 마음도 여리죠? 나는 주변에서만 정희를 지켜봐서 걔가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정희가 엄마랑 오빠한테 많이 당하며 살았어요. 그 삶이 제가 지고 갈 삶이었는데 제가 도망쳐서 정희가 어린 나이부터 힘들게 살아왔네요. 도훈 씨를 많이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골프장 팀장님께 도훈 씨랑 우리 정희랑 만나게 해주자고 부탁도 드린 거고요. 둘이 싫으면 미련 없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둘이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이렇게 곧 결혼도 한다니 정말 내가 다 기뻐요. 결혼식장은 내가 골프장 빌렸어요. 정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정희가 분명 살면서 엄마와 오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도훈 씨가 정희 좀 잡아줘요. 정희는 이제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착해서 언제 또 그 지옥으로 갈지 몰라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도훈 씨만 믿고 갑니다. 언니는 그렇게 제 몰래 남편과 자주 연락을 했고 이제 언니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언니를 원망하며 살았고 엄마와 오빠가 저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언니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버리고 간 언니도 마음 편히 못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언니는 엄마와 오빠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어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가 온 날 갑질당했던 일을 말했고 새언니의 인성에 대해서도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에게는 미안하지만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제 의사를 밝혔고 있어도 힘든 가족이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20대를 버틴 지난 날들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 껍데기 같은 의무감을 놓아버리고 제 가족과 행복하게 사려고 합니다. 최근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언니와 상의 끝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는데 빵을 만드는데 재미가 있어 제과제빵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든든한 지원군인 언니의 도움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힘들었겠죠. 언니에게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고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